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192부 신무기의 대두 사무라이 시대가 저물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1868년 6월 아직 센다이 주전이 선포되기 전이었죠. 이미 이 시점에도 신정부군하고 동북 열반들 사이의 전쟁은 시작된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동북 열반들은 신정부하고 전면 전쟁을 벌이기는 조금 꺼려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건 좀 부담스럽고 일단은 아이즈번을 후원하는 형식으로 전쟁에 임하자. 그래서 아이즈번에다가 후원을 몰아줘가지고 여기를 이제 탱커로 삼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최종적인 목표도 결국 아이즈번과 쇼나이번의 사면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형식으로 전쟁에 임하는 것도 이상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정부군도 당연히 이제 목표가 뭐였냐면은 일단 아이즈번을 무력화시켜야 된다. 물론 신정부군 내에서도 좀 의견이 나눠지긴 했어요. 동북 열번 중에서도 핵심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센다이번은 먼저 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이제 어차피 이게 아이즈번 때문에 생겨난 문제니까 결국 아이즈번을 쳐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위치상으로도 아이즈번을 먼저 칠 수밖에 없잖아요. 두 가지 의견이 대립했는데 결국에는 뭐 이제 아이즈번이 센다이번보다는 남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1차 타깃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정부군도 아이즈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삼로로 찔러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삼로가 각기 어떻게 되었냐? 전 시간에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일단 신정부군의 주력군은요, 우스노미아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아이즈번의 전초기지와 같은 시라카와 성을 향해서 진군에 들어갔죠. 사실 이 시라카와 성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미 함락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시라카와 성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아이즈번을 노리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정부군의 해군이 아직 해군이 좀 취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전을 도모하진 않았고, 어차피 또 여기 동북 열반들도 사실 이렇다 할 해군이 없었거든요. 에노모토 함대 빼면은 사실은 없죠. 근데 그 에노모토 함대가 지금은 굉장히 좀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에노모토 함대의 묵인하에 이타가키, 다이스키가 이끄는 신정부군이 히라가타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라카하고 히라카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아이즈번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시라카가 아이즈번의 정면을 노린다면은 히라카타가 아이즈번의 측면을 치는 그런 구조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그럼 뭐냐라고 하면은 그 나머지 하나는 어디겠어요, 그죠? 갈 데가 이제 여기밖에 없잖아요. 서쪽에 있는 바로 나가오카 요쪽 방면으로 세 번째 진군로를 찾게 됩니다. 사실 이 나가오카번은요, 후쿠에스 지방으로 불리면서 본래 이제 동북 열반들이 속한 오우 지방하고는 좀 별개였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노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나가오카번이 왜 중요했냐면은 나가오카 번을 장악을 하면은 아이즈번의 또 다른 측면을 칠 수 있다라는 점도 중요했고 또 쇼나이 번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는 점도 중요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나가오카 번에는 바로 개항장 중에 하나인 니카타 항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니카타 항이 개항장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서양 세력하고 교류가 굉장히 많았고, 자, 그래서 열번 동맹 측도 니카타 항을 통해서 서양의 무기와 물자를 구입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신정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저 니카타 항을 계속 방치를 해두면은 열번 동맹들이 저기서 서양식 물자와 무기를 구입할 뿐만 아니라 서양 세력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일단 저 니카타 항을 먼저 장악해가지고 열번 동맹들이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끔 봉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 바로 나가오카 번을 지나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이쪽 방면으로 군을 파견을 하게 됐던 거죠. 당시 신정부군을 이끌고 있던 호쿠리쿠 총독부의 대군감 이야무라 세이치로는 나가오카 번으로 진입한 다음에 번의 가로였던 가와이 츠키노스키하고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사실상 당시 나가오카 번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은 가와이고, 그래서 가와이가 거의 모든 것을 다 주도하게 되거든요. 둘이 이제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협상이었지. 이야무라는 나가오카 번이
당연하게도 신정부 산하에 들어와가지고 저 역적들을 토벌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그러면서 거의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했던 거죠. 흡사 세라시우주가 센다이번에 가가지고 온갖 갑질 횡포를 벌이면서 고압적인 태도를 일관했던 거하고 유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가오카 번은 신정부의 고압적인 태도에 빈정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결국 나가오카 번은 열번 동맹 측에 가담하기로 결정을 해버리게 돼요. 참 보면 이때 당시 신정부가 외교 협상술에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죠. 7월 무렵 나가오카 번의 가로 가와이는 군을 이끌고 나가오카 번의 남쪽에 위치한 아사히산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히산을 거점으로 삼아서 여기를 전초기지로 삼아서 신정부군을 저지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작전을 짜게 되죠. 자, 그리고 신정부군도 당연히 아사히산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딱 보니까 나가오카 번의 병력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얕잡아 보면서 기병대를 출격시켜서 일거에 아사히산을 점거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병대는 말 타는 기병대가 아니에요. 예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조 슈번에서 만들었던 기이알 기자를 쓰죠. 신식 군대입니다. 일반 평민들로 구성된 서양식 무기로 무장한 최신식 군대였고 사실 보신전쟁 1기 시즌 1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화력을 보여줬던 부대가 바로 요 기병대였죠. 자, 위풍당당하게 아사히산으로 출격한 신정부군의 기병대. 사실 뭐 기병대는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막부군 상대로 꽤나 많은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뭐 저까지 나가오카 번의 촌놈들쯤이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여기서 이 기병대가 나가오카 번의 불의의 일격을 당해서 패퇴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때 신정부군은 전사자가 무려 46명이 나왔고 그에 비해서 나가오카 번은 전사자가 9명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사자 스코어만 놓고 보더라도 압도적인 신정부군의 패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가오카 번이 신정부군을 상대로 놀라운 선전을 벌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라고 하면요. 다름 아닌 기병대만 신무기로 무장했던 게 아니라 바로 이 나가오카 번의 병력들도 서양식 신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가오카 번의 북부에는 니카타항이 위치해 있고 여기서 당연하게도 나가오카 번은 신무기를 잔뜩 입수를 해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가오카 번이 수적으로는 열세일지 몰라도 무장력이 있어서는 결코 신정부군에 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나가오카 번의 병력이 지형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죠. 고지대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고지대를 먼저 선점을 해서 지형적 우위를 점한다는 것은 옛날 전통시기 전쟁이나 근대 이후 전쟁이나 계속 통용되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무리하게 신정부군이 기병대를 출격시켜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불의의 일격을 받아서 패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 후 신정부 측은 나가오카 방면을 수습하기 위해서 기병대 군감이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를 급하게 파견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기병대 군감이긴 하지만 지금은 좀 이제 급이 높아져가지고 참모장이라는 직급을 달고서 여기에 오게 되죠. 자, 야마가타 본래 이제 이 기병대가 자기가 키워낸 부대잖아요. 근데 이 기병대가 아사히산 전투에서 그야말로 꼴사납게 패배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큰 치욕이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좀 전전긍긍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뭔가 좀 실책을 만회해야 되겠다라고 전전긍긍하기 시작하면은 주식판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소 무리수를 두게 된다는 거죠. 야마가타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지금 현재 나가오카 번의 병력은 거의 다 아사히산에 나와 있지 않냐. 그렇다는 것은 현재 본진은 비어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본진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빈집털이 작전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그런 이제 발상을 하게 돼요. 물론 주변에선 뜯어 말렸죠. 너무 위험한 작전입니다. 뭐 빈집털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만큼 리스크가 큰 만큼 성공했을 경우에는 대박을 터뜨리는 거고 실패하면은 쪽박 차는 거고. 자, 근데 현재 이제 야마가타는 굉장히 이제 실추된 기병대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점 때문에 전전긍긍한 상태였고,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다소 모험적인 이 작전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야마가타는 직접 1,500명의 신정부군을 이끌고 아사히산 측면을 흐르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가오카 본성이 있고 그 남쪽에는 이제 아사히 산이 있는 거죠. 현재 나가오카원 병력은 주로 여기에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마주보고서 신정부군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왼쪽 측면으로 시나노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야마가타가 한 발상이 뭐냐면은 밤중에 몰래 나룻배를 타고서 이 시나노강을 거슬러서 올라가가지고 특공대를 이끌고서 본성을 기습하면 어떻겠냐. 뒤치기를 이렇게 하자는 거죠. 운이 좋게도 나가오카 성의 상인들이 신정부 측에 내통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왜냐면은 당시 상인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가 신정부 측에 좀 우호적이었거든요. 실제로 오사카 성의 상인들도 신정부한테 굉장히 우호적이었잖아요. 왜냐면은 기존의 막부는 아무리 일본이 좀 상업이 발전했네 어쩌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신분제 체제였고 이런 마인드는 조선하고 별 차이 없어요. 사무라이가 제일 높고 이 사란토를 생산 못해내는 저천한 상인들 이런 마인드는 일본인들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사무라이 계층들이. 그러니 이제 에도 막부에 대해서는 좀 뭔가 존인들 입장에서는 좀 꺼려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에 비해서 신정부 측에서는 말로나마 3인평등 세상을 만들겠다.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혹하는 게 사실이죠. 자, 그래서 야마가타는 이것을 믿고서 과감하게 빈집털이 작전을 실행에 옮겼는데 이거하고 유사한 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삼국지에서 조조가 여포하고 연주를 두고서 싸울 때 그때 복양성에서 이제 상인들이 안에서 내통해주겠다 이 말 믿고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함정이 빠진 적이 한 번 있었죠. 그거하고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장면인데요. 만약에 이 상인들의 내통이 거짓이거나 혹은 이들이 배신한다면은 야마가타의 신정부는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실패하면 신정부는 거의 전멸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놀랍게도 야마가타의 이 모험적인 작전은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게 알고 보면요 메이지 유신이 이런 운빨도 꽤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후에 소위 말해서 메이지 정부 이후에 일본 정부들이 이런 모험주의적인 발상을 좀 자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신정부군은 손쉽게 나가오카 본성에 입성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정부군이 성에 입성하는 것으로 전투가 끝나지 않았죠.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나가오카군이 곧 반격을 개시하게 되는데 이때 나가오카군이 동원한 무기는 놀랍게도 게틀링건이었어요. 게틀링건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게틀링건은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의사 게틀링이 개발한 최초의 기관총이죠. 무려 의사 선생이 이거를 개발을 했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직업이 지금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은 그런 시절이라 가지고 의사가 뭐 이제 과학자가 되기도 하고 외교관이 의사가 되기도 하고 뭐 또 일본에서도 그랬죠. 의사였던 오무라가 병학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몇 가지를 겸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때 개발한 기관총인 게틀링건이 이미 세계 각지 전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무렵 일본에서는 3문의 게틀링건이 입수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려 이 문이 하필이면 어디에 있었냐면은 바로 이 나가오카 본성에 배치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야마가타 신정부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운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처럼 나가오카번은 니카타항을 통해서 많은 서양 문물을 입수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게틀링 건과 같은 최신식 무기도 보유할 수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신정부군은 또다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전멸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도 또 이제 운빨이 튑니다. 신정부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불행 중 다행이었죠. 이때 당시 게틀링건은요, 뭐 나중에 등장하게 될 맥심 기관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결함도 많고 고장도 많고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기였어요. 툭하면 탄환이 걸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생 꽤나 하는 무기였거든요. 더군다나 이 게틀링건 기관총 같은 무기는요, 탁 트인 개활지에서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당시 때에도 이 기관총이 굉장한 위력을 발휘했던 게 사실상 전장터가 마른 전투 때도 그렇고 솜 전투 때도 그렇고 탁 트인 평야지대에서 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위력을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협소한 시가지에서는 아무래도 그 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 군생활 시절 경험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공군을 나왔고, 공군은 야전에서 안 싸워요. 그래서 기지방어라고 해가지고 공군 비행장을 방어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병사들한테 숙지시키는 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건물들이 있잖아요, 기지 안에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적군이 침투해왔다 했을 경우에 주로 이제 적의 특수부대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수적 우위로 싸잡아서 밀어내는 것이 이제 공군의 작전인데, 어차피 1대1로 못 이기고 그냥 쪽수로 이긴다, 그런 관념인데, 뭘 교육을 시키냐면은 총을 쏠 때 그걸 교육을 시켜요. 요쪽 구역은 자유롭게 쏴도 되는 구역, 요쪽 구역은 좀 조심해서 쏴야 되는 구역, 요쪽 구역은 웬만하면 쏘지 마라. 그거를 좀 설정을 해가지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잘못하면 뭐 화약고나 이런 쪽에다 잘못 쐈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약사항도 생기기 때문에 시가전에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그리고 시가전에서는 은폐, 엄폐를 할 수 있는 장애물 지대도 많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카오카 번도 이 게틀링 건을 실전에서 사용하는 건 또 처음이에요. 그러니 뭐 어쩔 수 없죠. 아직 숙련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용에 있어서 미숙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나가오카버는 게틀링건까지 동원하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해봤지만 이미 기울어진 대세를 완전히 뒤집기는 힘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가오카번의 가와이는 일단 재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성을 탈환하자 라고 결정을 내리고 잠시 본성을 비우고 후퇴를 하기로 그렇게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로써 야마가타는 실추된 기병대의 명예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한방 로또 작전으로 나가오카 성까지 함락을 시키는 쾌거를 이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로 진군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사실 이 아이즈 전쟁이 의외로 세 방면이 아니라 네 방면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머지 하나는 뭐였냐? 나머지 하나는 북쪽 내륙 지역에 위치했던 쇼나이번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곳에서도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